그날은 예비동서가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 온 날이었어요. 저와 남편도 일찌감치 시댁으로 넘어가 있었죠. 예비동서는 단아한 원피스를 입고 양손 가득 시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예비동서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반가운 표정으로 살짝 목인사를 했어요. 저도 마주 눈인사를 했죠. 예비동서는 양손 가득 들고 있던 선물을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께 건네드렸습니다. 저 빈손으로 올 수 없어서 간소하게 준비했습니다. 예비동서의 말과 다르게 양손에 들고 있는 건 간소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한 손에는 큼지막한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다른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한우 선물 세트가 들려 있었거든요. 과일 바구니나 한우 세트나 백화점에서 사온 듯 포장부터가 화려했습니다. 과일 바구니만 해도 몇십만 원인데 한우 세트까지 샀으니 역시 있는 집은 돈 쓰는 스케일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예비동서가 얄밉거나 제 자신이 초라해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저 사는 세계가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도 양손 가득 들린 선물을 보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뭘 이렇게까지 사왔어요. 그냥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그래도 처음 인사드리는 건데 그냥 오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 사이 제가 예비동서에게 선물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주방 쪽으로 옮길게요. 그래, 기왕 사온 거 과일은 식사 마치고 다 같이 먹자꾸나. 저는 과일 바구니와 한우 세트를 들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둘 다 무게가 상당해서 양손이 묵직했어요. 어머 세상에, 과일 바구니가 이렇게 크면 못해도 몇십은 줬겠네요. 제가 주방으로 들어가자 안에서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던 파출부 아주머니가 한마디 했어요. 저도 수긍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고 저는 과일을 정리했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거실로 나가니 예비동서와 도련님이 시부모님 맞은편에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 사돈 어른이 해외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네, 작게 유통업을 하고 계세요. 그럼 어릴 때 해외로 나간 거예요? 네, 10살 때 나가서 20살 때 대학 문제로 저만 한국에 먼저 들어왔어요. 예비동서는 차분하게 시부모님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도련님이 흐뭇한 표정으로 예비동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동서가 어색해하면 제가 중간에서 분위기라도 띄워줘야 하나 싶었는데 다행히 화기애애하게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상황을 파악하고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주머니께서 준비한 음식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귀한 손님상이라고 아주머니께서 여러모로 신경 쓰신 게 눈에 보였어요. 음식들이 하나같이 다 맛있어 보여요. 준비하시느라 아침부터 바쁘셨겠어요. 괜찮아요. 일찍 오면 그만큼 사모님께서 따로 챙겨주시는걸요. 그렇게 아주머니와 두런두런 대화를 주고받으며 음식들을 소분하고 있는데 예비동서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형님 뭐 하세요? 상 차리는 것 좀 도와드리려고. 왜 들어왔어? 형님 일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예비동서는 싹싹하게 말하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동서를 더 말릴 수는 없어서
결국 같이 음식들을 담고 나르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아주머니가 흘끔흘끔 예비동서를 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온다니 궁금하신 모양이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메인 반찬들을 얼추 나르고 밑반찬과 국을 나를 때였습니다. 아주머니가 겉절이를 한가득 담은 그릇을 예비동서에게 건네다가 그만 손이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할 새도 없이 예비동서의 아이보리색 원피스에 빨간 자국을 남기며 겉절이가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외마디 비명을 내지른 예비동서의 입에서 믿지 못할 말이 튀어나왔어요. 아이씨,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예비동서의 신경질적인 반응에 저나 아주머니나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특히 제가 충격이 컸습니다. 몇 번 만나면서 천상 여자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런 의외의 모습을 보니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저보다 빨리 대응한 건 아주머니였어요. 아주머니는 곧바로 사과를 하면서 얼른 물티슈를 가져와 예비동서의 원피스에 묻은 걸 털어냈어요. 하지만 이미 아이보리색 원피스는 얼룩덜룩 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 주세요. 제가 할게요. 예비동서는 신경질적으로 아주머니의 손에서 물티슈를 빼앗아 치마 부분을 닦아냈어요. 저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싶었지만 중요한 자리라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모양이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잠시 기다리라고 말하고 얼른 안쪽으로 가서 시댁에 둔 제 여벌옷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이걸로 갈아입을래? 시댁에 왔다가 무슨 일 생겼을 때 입으려고 가져다 둔 거야. 실제로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 보니 주변에 경조사를 챙길 일이 많았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사둔 옷이라 단정하고 격식 있는 원피스였습니다. 예비동서는 알겠다고 하고는 원피스를 받아들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그 사이 아주머니를 살폈습니다. 예비동서의 신경질적인 반응에 당황하셨으면 어쩌나 했는데 아주머니의 표정은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작은 사모님, 저 일부러 저 여자 옷에 김치를 쏟았어요. 일부러 김치를 쏟았다니 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에게 긴히 할 말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한 생각이 드네요. 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제가 남편과 어떻게 만나고 결혼했는지부터 간략하게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남편과 달리 평범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아빠는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셨고 엄마는 세탁소 한편에서 옷을 수선하셨죠. 그렇게 번 돈으로 네 식구가 먹고 살았으니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와 동생의 대학 등록금까지 마련해 주신 덕분에 둘 다 대학을 졸업하고 괜찮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만났어요. 부서가 달라서 근무하는 층도 달랐는데 묘하게 출퇴근 시간이 겹쳐서 자주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안부 인사를 주고받게 되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먼저 이런 제안을 했죠. 혹시 오늘 점심 때 별다른 약속 없으시면 저랑 같이 식사하실래요? 사내 연애라면 질색을 하는 터라 평소 같으면 단호하게 거절했을 텐데 저도 모르게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다음 약속을 잡게 됐죠.
그렇게 몇 번 더 만나다가 남편의 고백으로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습니다. 사귀고 나서야 왜 그렇게 출퇴근길에 자주 마주쳤는지 알게 됐어요. 초반 몇 번은 우연이었지만 그 뒤로는 남편의 노력이 있었다고 해요. 우연히 당신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출퇴근길에 당신 만나려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는 했어. 자연스럽게 마주친 것처럼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수줍게 고백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저처럼 묻어나고 소탈했어요. 저나 남편이나 멋들어진 레스토랑보다는 동네 맛집을 선호했죠. 간혹 여행을 가더라도 해외보다는 국내 여행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도 저처럼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줄 알았어요. 그러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간 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남편의 집은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마당이 있는 2층 주택이었어요. 알고 보니 아버님께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대저택에 살면서 일하는 아주머니까지 따로 두고 있는 집이라니 저도 모르게 기가 죽었어요. 저희 집과 차이가 너무 난다 싶었죠.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예의 바르게 굴대 기죽거나 위축되지는 말자고 스스로 되뇌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에 대해 물으실 때도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두 분이 세탁소를 운영하고 계세요. 엄마는 손재주가 좋으셔서 옷 수선 일도 종종 하시고요. 그래요? 아유, 나는 손재주가 없어서 손재주 좋은 사람이 늘 부러웠는데. 다행히 시부모님은 집안이 차이난다고 저를 무시하거나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과외 한번 받지 않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며 저를 칭찬하셨죠. 그럼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한 거예요? 첫 등록금은 부모님께서 내주셨어요. 그 후로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몇 년 전에 남은 대출은 다 갚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결혼 자금을 부지런히 모으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재훈이가 아주 똑 부러지는 신부감을 데려왔구만. 아주 마음에 들어. 아버님은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어머니 역시 안사람이 다부져야 한다며 저를 좋게 봐주셨어요. 저로서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죠. 저희 집에서도 남편을 좋게 본 덕분에 저와 남편은 순탄하게 결혼 준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신혼집이나 혼수나 양가도 크게 받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으면 좋겠어. 그래,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자. 제 제안을 남편은 선뜻 받아들였어요. 다행히 양가에서도 저희 뜻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온 덕분에 둘이 모은 돈에 대출을 좀 더 보태서 괜찮은 신혼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혼수 역시 필요한 것 위주로 사면서 신혼집을 하나둘 채워갔습니다. 결혼한 뒤에도 저는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일하는 게 재밌고 좋았거든요. 남편이나 시댁도 제 뜻을 존중해 줬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님 사업체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댁에 자주 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댁에서 일하는 파출부 아주머니와도 안면을 익히게 됐어요. 아주머니는 벌써 5년째 시댁 일을 봐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소한 것도 모르는 게 없으셨어요. 작은 사모님, 사장님께서 복숭아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이건 빼놓고 다른 걸 내갈게요. 어머, 몰랐네요. 앞으로는 참고해야겠어요.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다른 과일은 다 좋아하세요. 제가 얼른 손질해서 내드릴게요. 그렇게 저에게 시부님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셨죠. 하루는 시부모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아주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을 일이 있었어요. 제 식사만 차려주시고 자리를 피하려 하시기에 의아한 마음에 여쭤봤죠. 아주머니는 안 드세요? 저는 작은 사모님 드시고 따로 먹을게요. 그럼 차리기도 치우기도 번거로우시잖아요. 저랑 같이 먹어요. 제 말에 아주머니는 맞은편에 수저를 두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식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주중에는 계속 시댁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주중에는 여기서 일하고 주말에는 예식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와, 주말에도 일하세요? 네, 갚아야 할 빚도 좀 있고 먹여 살려야 할 자식도 둘이나 있어서요. 아휴, 쉴 틈이 없네요.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힘없이 웃으셨어요. 알고 보니 10년 전 남편이 죽고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되셨다고 합니다. 친구랑 통업을 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그야말로 패가망신을 했죠. 그거 수습하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빚은 고스란히 저에게 넘어왔고요. 혼자였으면 험한 생각까지 했을 텐데 어린 자식들을 보니 차마 그럴 수도 없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악착같이 일하면서 돈을 모으셨다고 합니다.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식당 일부터 사무실 청소까지 가리지 않고 다 했어요. 그러다 여기까지 왔죠. 고생이 진짜 많으셨겠어요. 안 했다고는 말 못하겠네요. 그래도 빚도 많이 갚았고 애들도 벌써 중학생, 고등학생이니 반절은 키운 거죠. 그래도 우리 애들이 착해요. 요즘 애들 사춘기 오면 엄마랑 말도 안 섞는다는데 우리 애들은 안 그러거든요. 저 힘들다고 집안일도 척척 알아서 하고 용돈도 얼마나 아껴 쓰는지 몰라요. 자식 이야기를 할 때는 아주머니 입가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시고는 부끄럽다는 듯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이고, 나 참 주책도. 자식 자랑은 어디 가서 하는 거 아니라는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자랑하실 만한데요. 애들이 진짜 착하네요. 그 뒤로는 시댁에 갈 때마다 아주머니 드릴 것도 꼭 챙기게 됐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퇴근하실 때 가져가세요. 도넛인데 애들 좋아할 거예요. 아이고, 매번 이렇게 챙겨주시고 정말 감사드려요. 실은 아주머니를 보면 왠지 저희 부모님이 생각났어요. 하루 종일 세탁소에서 일하시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시면서도 어디 가서 저와 동생 얘기만 하면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셨거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아주머니를 챙기게 됐습니다. 그래봐야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아주머니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하셨어요. 물론 제가 챙겨드리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저 역시 아주머니께 여러모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결혼하고 반년쯤 지났을 때 시아버지 생신이 있었어요. 첫 생신은 며느리가 직접 상을 차려야 한다고 들어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괜찮은 식당에서 외식을 하자고 했지만 제가 직접 차려서 대접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막상 날짜가 다가오니 무슨 음식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시댁에 갔는데 아주머니께서 저를 주방으로 부르셨어요. 의아한 마음에 주방으로 갔더니 아주머니가 저에게 무언가를 건네셨습니다. 펼쳐보니 손글씨로 정갈하게 적은 음식 레시피들이었어요. 사장님께서 좋아하는 음식들이에요. 레시피도 간단하게 적어봤는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워낙 악필이라 우리 딸아이한테 부탁 좀 했네요. 그래서인지 중간중간 귀여운 그림도 그려져 있어서 이해하기가 한결 쉬웠습니다. 어머, 정말 감사해요. 안 그래도 무슨 음식을 해야 하나 너무 막막했거든요. 그쵸. 사장님께서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아직 잘 모르시니까요. 이거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혹 요리하시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아주머니의 도움 덕분에 저는 무사히 생신상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드시는 음식마다 너무 맛있다며 흡족해 하셨어요. 남편도 막상 시부모님이 잘 드시는 모습을 보니 집에서 대접하기를 잘한 것 같다며 저에게 고맙다고 말해줬어요. 그 일로 아주머니와 제 사이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그렇게 1년은 순탄하게 흘러갔어요. 남편은 아버님 회사 일을 배우느라 바빴고 저는 집안일과 직장일을 병행하느라 역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 무렵 도련님이 저희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이랑 형수님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서 형이랑 형수님 의견을 듣고 싶어.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대라니 남편도 저도 관심이 갔어요. 며칠 뒤 저희는 교회의 한 레스토랑에서 도련님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연입니다. 도련님 여자친구는 천상 여자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타입이었어요. 호리호리한 체격의 하얀 피부, 긴 생머리까지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타입이었죠. 목소리조차 나긋나긋했습니다. 반가워요. 도련님이 이런 미인을 데리고 올 줄은 몰랐네요. 제 칭찬에 도련님은 활짝 웃으며 좋아했습니다. 반면 여자친구는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희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부모님은 해외에 계신다고요? 네, 이탈리아에 계세요. 저는 대학 문제 때문에 먼저 한국으로 들어왔고요. 도련님의 여자친구, 편하게 예비동서라고 부를게요. 예비동서 부모님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난 거예요? 소개팅? 아니요, 우리 회사에서 매달 보육원 봉사활동을 가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애들한테 어찌나 잘하는지 그 모습에 완전 반해버렸다니까요. 알고 보니 예비동서는 매주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다닌다고 했습니다. 도련님 역시 회사 차원에서 같은 곳으로 봉사활동을 갔다가 우연히 만났다고 해요. 어머, 되게 운명적이네요. 그쵸? 이 정도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아닌가 싶어요. 도련님은 예비동서에게 푹 빠진 건지 그렇게 말하며 큰 소리로 웃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저도 속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도 저희는 몇 번 더 만남을 가졌어요. 예비동서는 형님 형님 하면서 저를 곧잘 따랐습니다. 먼저 말을 놓으라고 권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만나면 서로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다가 하루는 직장 이야기가 나왔어요.
도련님이 먼저 이런 푸념을 늘어놓았죠. 솔직히 대기업 다니는 거 좀 힘들지 않아요? 성과 압박도 세고. 아버님 회사에서 일하기 전에 다른 회사에서 먼저 경험을 쌓고 오라는 지시로 도련님은 대기업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도련님의 고민에 저는 수긍하면서도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힘들긴 하죠. 그래도 성과가 나오면 기분 좋잖아요.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 말에 예비동서가 눈이 동그래져서 물었습니다. 형님은 결혼하고도 직장을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결혼한 다음에는 그만두고 내조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도 되지만 내가 계속 다닌다고 했어. 아버님, 어머님도 허락하셨고. 제 말에 예비동서가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순간 말문이 턱 막혔어요. 그 사이 예비동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 명만 벌어도 충분한데 굳이 힘들게 왜 맞벌이를 하시나 싶어서요. 아마도 시댁이 이렇게 잘 살고 남편도 잘 버는데 뭐하러 일을 하냐. 그런 의미인 것 같았어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일을 좋아하거든. 일하는 게 재미있고 그래서 하는 거야. 일하는 게 재밌을 수도 있군요. 신기하네요. 그치, 우리 형수님이 대단하다니까. 도련님이 그렇게 맞장구를 치면서 대화 주제가 다른 쪽으로 넘어갔지만 저는 기분이 묘했어요. 그날 말고도 기억에 남는 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저희 친정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참, 장인어른은 무슨 사업을 하셔? 혹시 우리 집이랑도 연관이 있으면 이참에 사업적으로도 서로 도움을 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유통업 하셔. 근데 아버님 사업과는 접점이 없을 거야. 형님은 부모님께서 무슨 일을 하세요? 예비동서의 물음에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동네에서 세탁소 하고 계셔. 가끔 옷수선 일도 하시고. 그런데 예비동서가 놀라며 진짜 세탁소를 하시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그 반응이 너무 예상 외라서 저는 제가 뭘 잘못 말한 줄 알았어요. 네? 세탁소를 하신다고요?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형님 댁도 사업을 하거나 뭐 그럴 줄 알았거든요. 자영업도 사업은 사업이지. 예비동서의 말에 농담처럼 웃으며 답했는데 그 뒤로 이어진 예비동서의 말이 귀에 딱 꽂혔어요. 우와, 아버님 어머님이 생각보다 게임분들이시네요. 집안 차이가 그렇게 나도 반대를 안 하셨다니. 이제 반대라뇨? 이 사람 처음 인사하고 얼마나 좋아하셨는데요. 어디서 이렇게 똑부러진 며느리를 데려왔냐고. 아버지는 하루 종일 칭찬하셨어요. 그 순간 남편이 그렇게 답하면서 어색하지 않게 잘 넘어갔지만 저로서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대놓고 비꼬거나 비아냥거리는 어투는 아니어서 저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드디어 예비동서가 시댁에 인사를 오게 됐어요. 예비동서는 오기 전에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빈손으로 가기는 뭐한데 형님은 처음 인사드리러 갈 때 뭐 사가셨어요? 나는 홍삼 세트로 사갔어. 두 분 다 달달한 건 안 드신다고 해서 화과자 같은 건 패스했고 차 같은 건 워낙 선물로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동서가 준비할 수 있는 선에서 사오면 될 거야. 그런데 막상 시댁에 온 동서의 양손에 들린 선물은 스케일이 달랐어요. 하긴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 동서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되지 않는 선물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동서는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인사 오기 전에 저에게 이런저런 걱정을 늘어놓은 사람치고는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시부모님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굿되어 제가 끼어서 분위기를 띄울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저는 일찌감치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쁜 아주머니를 돕기 위해서였죠. 작은 사모님도 얘기 나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주인공이 따로 있으니 이럴 때는 살짝 빠져줘야죠. 그렇게 답하고는 분주히 아주머니를 돕는데 동서가 일손을 거들겠다고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다 아주머니가 동서 옷에 김치를 쏟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버럭 짜증을 낸 동서는 제가 가져다 준 여벌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자리를 비웠어요. 그 사이 아주머니가 얼른 바닥에 떨어진 음식들을 치웠습니다. 저 역시 그릇들을 치웠어요. 그러면서 아주머니에게 괜찮으시냐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예비동서의 신경질적인 반응에 당황하셨으면 어쩌나 했는데 아주머니의 표정은 의외로 침착했어요. 작은 사모님, 저 일부러 그랬어요. 저는 아주머니의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에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 여자 옷에 일부러 김치를 쏟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여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작은 사모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춰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행여 동서가 들어올까봐 주방 입구 쪽을 주시했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셨나 싶어서 저 역시 긴장한 표정으로 아주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 여자 이번 결혼이 처음이 아니에요. 분명해요. 저 여자 제가 일하는 결혼식장에서 결혼했었다고요. 네? 저 닮은 사람 아닐까요? 설마 그랬으려고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아주머니에게 물었어요. 차라리 그 편이 더 현실성이 높았으니까요. 아무렴 결혼식까지 해놓고 그걸 감쪽같이 속였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 저 여자 맞아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람 얼굴은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주머니는 확신에 차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점까지 정확히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다 예비동서가 돌아오는 바람에 저 아주머니의 대화는 거기서 중단됐습니다. 예비동서는 갈아입은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래도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아주머니를 보면서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일하는 분이 너무 조심성이 없네요. 계속 여기서 일하고 싶으시면 앞으로 주의하세요.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시부모님 댁에서 일하는 분에게 저렇게 말해도 되나 싶었지만 제가 뭐라 대꾸할 새도 없이 예비동서는 그대로 휙 주방을 나갔습니다. 아주머니 역시 예비동서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저에게 꼭 확인해보라고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이후 식사 자리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솔직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대화가 오간 것 같은데 아주머니에게 들은 얘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서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시댁에서 돌아오고 남편에게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먼저 제 선에서 사실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저는 다음 날
곧바로 아주머니가 알려준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아주머니 말대로 정말 예비동서가 여기서 결혼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죠. 다짜고짜 예식장 대강 기록을 열람할 수는 없으니 제 나름대로 꾀를 냈습니다. 여동생이 지금 해외에 있어서 제가 대신 예식장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동생 친구가 여기서 결혼했다고 하는데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제 물음에 예식장 직원은 흔쾌히 답했습니다. 네, 혹시 신부님 성함이 어떻게 될까요? 한서연입니다. 직원은 제가 불러준 이름을 노트북에 기입했어요. 그러더니 곧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저희 식장에서 결혼하신 신부님 맞네요. 이분 맞으시죠? 그러면서 결혼식 당시의 사진까지 보여줬습니다. 놀랍게도 아주머니 말이 맞았어요. 예비동서가 웬 모르는 남자와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어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마침 웨딩홀 리모델링하고 얼마 안 돼서 결혼하신 분이라 저도 기억이 나네요. 그 사진을 보자 저도 모르게 손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확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웨딩홀을 나왔어요. 막상 제 눈으로 확인하니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놀랍게도 도련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형수님,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저희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 들어가려고요. 형한테 물어보니까 상견례 장소를 형수님이 알아보셨다고 해서요. 혹시 추천하실 만한 곳 있으실까요? 해맑게 묻는 도련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곧바로 말을 해야 할지, 더 확인하고 얘기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도련님이 뜻밖의 질문을 했어요. 참, 형수님이랑 형은 혼인신고 언제 하셨어요? 혼인신고요? 결혼하고 두세 달 뒤에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역시 요즘은 미리 안 하는구나. 아니, 서연이가 상견례 마치고 웨딩을 예약하면 곧바로 혼인신고를 하자고 해서요. 왜요? 그렇게 서둘려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어차피 결혼할 거 그냥 빨리 하자는 거죠 뭐. 평소라면 그렇구나 하고 말았을 텐데 방금 엄청난 진실을 알아서인지 그조차 예사롭지 않게 들렸어요. 저는 되도록 티나지 않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잖아요. 두 사람이 급하게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혼인신고는 결혼식 올린 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역시 형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서연이한테 잘 말해볼게요. 도련님과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혼인신고는 보통 여자 쪽에서 더욱 신중하게 나오기 마련인데 통화를 마치니 더욱 찝찝했어요. 저는 고민하다가 결국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깐 아버님 회사 근처로 가도 돼? 급하게 얘기할 게 있어서. 알았어. 와서 연락 주면 바로 나갈게. 급한 마음에 택시를 타고 아버님 회사로 이동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연락을 하니 남편이 심각한 얼굴로 얼른 달려왔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당신 놀라지 말고 들어. 저는 남편에게 그런 경고부터 한 후에 예비 동서에 대해 제가 알아낸 사실들을 공유했어요. 당연히 남편도 그 얘기를 듣고는 기함했죠. 그게 사실이야? 나도 처음엔 반신반의했거든. 근데 아주머니 말이 맞았어. 웨딩홀에 가서
결혼한 기록도 확인했고 사진까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아니, 아니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저는 남편에게 도련님과 통화한 내용도 들려줬습니다. 예비동서가 혼인신고를 서두르려 한대. 아무래도 수상하잖아. 도련님에게도 사실을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도 제 의견에 동의했어요. 대신 이런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얘기하기 전에 우리한테 숨기는 게 더 있는지 알아보자. 남편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결혼 사실도 숨겼는데 그보다 더한 걸 숨기고 있는지도 모르죠. 저희 부부는 그렇게 예비동서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대신 서두르기로 했어요. 행여 도련님이 혼인신고라도 덜컥하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다행히 남편이 아는 사람을 통해 예비동서에 대해 빠르게 뒷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의 예상대로 속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도리어 진실을 이야기한 게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먼저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린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 뒤로 반년 가까이 살다가 두 사람이 합의하에 갈라선 거였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기록이 남지 않았던 거죠. 게다가 해외에서 부모님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모두 거짓이었어요. 실제로는 두 분이 지방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이야기한 직장마저 사실과 달랐습니다. 공채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파견업체를 통해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거였어요. 빚도 좀 있더라고. 그것도 재호한테는 말을 안 한 것 같아. 세상에,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짜인 거야? 남편에게 얘기를 들을수록 기가 찼습니다. 이건 사기 결혼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여기까지 알았으니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날 저녁 도련님을 만났고 이 모든 사실을 얘기했어요. 당연히 도련님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이게 다 사실이에요? 네, 이가 따로 다 확인했어요. 우리 모두 예비동서에게 속은 거죠. 도련님은 저희가 건넨 서류들을 보면서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황망한 표정으로 서류들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한참 만에야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정말 감쪽같이 속았네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었더니. 근데요, 형수님, 저 이 사람 진짜 사랑했어요. 아니, 지금도 좋아해요. 이해해요. 사람 마음이 어떻게 단칼에 정리되겠어요. 왜 이랬는지, 왜 이렇게까지 저를 속였는지, 이 사람 진심을 듣고 싶어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도련님은 저에게 예비동서를 만나서 왜 자신을 속였는지 물어봐 달라고 했어요. 자신을 이렇게까지 기만한 건 화가 나지만 혹시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 듣고 싶다고 했죠. 저는 알겠다고 하고 예비동서와 만날 약속을 잡았어요. 형식적으로는 상견례 장소를 추천한다는 이유에서였죠. 며칠 뒤 한산한 카페에서 예비동서와 만났습니다. 예비동서는 오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나왔어요. 진실을 모를 때는 그저 있는 집 딸이라 다르네 생각하고 넘겼지만 오늘은 그 모습조차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형님, 많이 기다리셨어요? 살갑게 구는 예비동서에게 저도 모르게 쌀쌀맞게 대꾸했습니다. 예비동서도 그걸 눈치챘는지
조심스레 제 표정을 살폈어요.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동서처럼 그렇게 포커페이스가 안 되네. 그냥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 지금부터 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줬으면 좋겠어. 예비동서는 제 태도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잔뜩 자세를 낮췄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도련님 만나기 전에 결혼한 경험 있지? 제 질문에 예비동서는 불에 댄 듯 화들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 형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다 알아보고 묻는 거야. 그러니까 더는 속이려고 하지 마. 제가 눈 하나 깜짝 않고 대꾸하자 예비동서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그 사이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 도련님한테 말 안 했어? 사람이 숨길 걸 숨겨야지. 식만 올린 거지. 혼인신고 안 했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 말에 예비동서가 기어가는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곧바로 사과해도 모자랄 상황에 기껏 저런 변명을 하다니 기가 찼습니다. 문제되는 게 아니면 왜 숨겼어? 그냥 도련님한테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잖아. 형님은 결혼 전에 누구를 사귀었는지, 얼마나 사귀었는지 다 얘기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과거는 과거로 묻어둬야죠. 시시콜콜 다 얘기해야 하나요? 사귄 거랑 결혼식까지 올린 건 엄연히 다르지. 게다가 신혼생활도 반년 정도 했다며. 어떻게 그걸 단순히 사귄 거랑 비교해? 어머, 저 몰래 제 뒷조사를 하신 거예요? 제가 팩트를 조목조목 짚자 예비동서가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아니 그냥 저한테 물어보면 될걸 뭘 뒷조사까지 하셨어요. 이건 선 넘은 행동 아닌가요? 선 넘은 행동? 선은 동서가 먼저 넘었지. 그것만 속인 게 아니잖아.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를 다 속였잖아. 저는 알아낸 사실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결혼했던 과거는 물론 예비동서의 부모님에 대한 것, 일하고 있는 직장까지 전부 다요. 모든 사실이 폭로되자 예비동서는 부르르 떨며 악에 받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기껏 한다는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래서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형님은 절 이해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기가 막혀서 묻는 저에게 예비동서는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형님이나 저나 뭐가 다른데요. 형님도 세탁소집 딸로 태어나서 쥐뿔 가진 거 하나 없는데 운 좋게 남편 잘 만나서 팔 잡힌 거잖아요. 서로 비슷한 처지에 이런 건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데 기가 찼어요. 적반하장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이야기하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왜 이렇게까지 모두를 속인 건지 진솔하게 얘기해 줄 줄 알았어요. 이런 식의 대응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쯤 되니 저도 더는 부드럽게 나올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을 숨길 만큼 부끄러운 적 단 한 번도 없어. 아니, 오히려 늘 자랑스러웠지. 평생 부지런히 일하시면서 주변에 손 벌리지 않고 나랑 내 동생 번듯하게 키워내셨으니까. 동서는 제 말에 대꾸하지 않았어요.
저는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스스로에게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그런 거짓말을 해? 이봐요, 한서연 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그 많은 거짓말이 평생 숨겨질 줄 알았어? 이제는 동서라는 호칭도 아까웠어요. 제가 이름까지 부르며 차갑게 대꾸하자 동서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더니 금세 태도를 바꾸고는 바짝 자세를 낮추더군요. 형님 죄송해요. 제가 말을 너무 함부로 했네요. 형님께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형님과 달리 저는 부모님도 제 배경도 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 부모님처럼 평생을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기도 싫었고요. 형님, 저한테는 이게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이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기 싫은 보육원 봉사활동도 억지로 하면서 버텼다고요.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서라도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제가 평생 그 은혜 갚으면서 살게요. 네? 어떻게 이런 엄청난 거짓말을 눈 감아 달라고 하는 건지 그 뻔뻔함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무슨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 동서, 이제라도 도련님께 모든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해. 어떻게 그래요? 그이가 모든 걸 알고도 저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모르는 일이지. 어쨌든 이렇게 모두를 속이고 결혼할 수는 없어. 몇 년만 버티면 돼요. 일단 결혼하고 혼인신고하고 아이라도 가지면 그때는 물을 수 없겠죠. 딱 몇 년만 눈 감아주세요, 형님. 예비동서는 제 손까지 붙들고 애원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며 동서에게 잡힌 손을 빼내려는 바로 그때였어요. 몇 년만 버티면 된다고? 어딘가에서 착 가라앉은 도련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순간 예비동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예비동서는 재빨리 뒤를 돌아보았고 어느새 우리 테이블 근처에 서 있는 도련님을 보고는 기겁했어요. 몇 년만 버티면 내가 그냥 눈 감아줄 거라고 생각했어? 나를 그렇게 우습게 봤구나. 도련님의 차가운 태도에 예비동서는 안절부절 못했어요. 저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비동서가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모르고 예비동서의 진심을 듣는 자리에 도련님을 부른 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대화를 도련님도 다른 자리에서 전부 들은 거죠. 예비동서는 그것도 모르고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오해? 아니, 이번에야말로 네 진심을 정확히 알았어.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접근했는지, 무슨 생각으로 이 결혼을 추진했는지도 전부 다. 아니 자기야, 난 그런 게 아니라. 형수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해요. 형수님께 진실을 들은 후에도 좀처럼 마음 정리가 안 됐는데 이제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도련님은 차분한 태도로 저에게 말하고는 서늘한 표정으로 예비동서를 바라봤습니다. 네가 어떤 마음인지 알았으니 나도 그에 맞는 대응을 해줘야겠지. 사기 혐의로 위자료를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나도 상담 좀 받아봐야겠네. 자기야 미안해.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위자료 소리에 예비동서는 기함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그 모습을 보고도 냉랭하게 돌아섰어요. 도련님이 그렇게 떠나자 예비동서는 제 바짓단을 붙들고 애원했습니다. 형님, 형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이 마음 좀 돌려주세요. 난 서현 씨한테 기회를 줬어. 그 기회를 날린 건 서현 씨고. 앞으로 일은 알아서 해. 저 역시 예비동서를 뒤로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후련할 줄 알았는데 묘하게 입이 썼어요. 도련님은 예비동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예비동서가 진심으로 사죄했다면 결혼을 그대로 강행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조차 이제 가정에 불과한 얘기가 됐습니다. 도련님은 예비동서에게 마음이 완전히 떠났으니까요. 그날 도련님은 시부모님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연히 시댁도 발칵 뒤집어졌죠. 어찌 보면 예비동서가 시댁과 도련님을 상대로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것이니까요. 도련님은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고 저나 남편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예비동서를 사랑한 만큼 배신감도 더 큰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은 사태가 수습된 후 파출부 아주머니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뭘요. 그저 아는 걸 말씀드린 것뿐인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벌써 1년 가까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그 당시를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아주머니가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식구 모두 감쪽같이 모르고 속을 뻔했으니까요. 더불어 아무리 숨겨도 진실은 어떻게든 밝혀지는 법이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처음부터 도련님에게 솔직히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 기회마저 날린 예비동서의 아도남의 한숨도 나오고요. 어쨌든 도련님도 시댁 식구도 그날의 일은 묻어두고 살고 있습니다. 예비동서는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다시는 그렇게 누군가를 속이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